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파산이라는 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숨겨진 자산을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뭐랄까 법적 탐정 이야기.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특히 돈에 붙는 꼬리표,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법률 문서입니다. 네,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 개인이 조선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 조선에서요? 네, 한때는 연매출 1조 6천억 원을 넘길 정도로 상당히 컸던 회사인데, 와, 대단했네요. 그렇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 넘지 못하고 결국 2010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아, 안타깝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썼던 개인 대표 있잖아요. 네네. 이분 역시 2014년에 약 640억 원, 예. 이 정도 빚을 지고 결국 개인 파산 선고를 받게 된 거죠. 640억 원이요? 와, 사업 실패랑 개인 파산이 같이 온 거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예상치 못한 자산 문제가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건가요? 바로 이 파산하신 분이 2007년에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죠. 아, 파산 전에요? 네. 그리고 이미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를 납부한 상태였어요. 꽤 큰 금액을 이미 내셨네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파트 시행사마저 2010년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다행히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휴그라고 하죠. 당시에는 대한주택보증이었는데 여기서 분양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아, 휴구가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다 완공하고 제3자에게 매각까지 이미 마친 상태였죠. 여기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을 찾아야 하니까. 정확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미 팔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뭘 어떻게 회수하려는 거죠? 파산법을 보면요. 파산 관제인에게는 채무자가 맺었지만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이걸 해지할 권리가 있어요. 아, 계약 해지요? 네. 그리고 이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거든요. 음, 이 경우는 아파트를 받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이미 팔렸으니까. 네. 그래서 관제인은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이미 낸 분양대금 있지 않습니까? 약 17억 7천만 원 정도. 와, 17억 7천. 네, 그 돈을 휴구에 돌려달라고 2015년 1월에 청구를 한 겁니다. 물론 법원 허가도 받았고요. 17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 휴구가 이걸 뭐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례의 진짜 핵심,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뭔가요? 바로 계약금의 출처 문제였습니다. 계약금 출처요? 네, 중도금 한 16억 원 정도는 은행 대출이라서 자금 흐름이 명확했어요. 근데 계약금이 문제였죠.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그 돈은 왜요? 이 돈의 흐름이 좀 복잡했습니다. 파산한 개인의 다른 회사 계좌에서 나왔다가 개인 계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행사로 들어갔거든요. 자금 흐름이 좀 복잡하다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거죠? HUG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은 돈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HUG 입장은 좀 달랐던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금 경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혹시 이 계약금이 그 개인의 정당한 돈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라든지 아니면 제3자가 이름을 빌려 계약한 차명 계약일 가능성, 이런 걸 의심한 거죠. 아, 계약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이건 HUG의 보증 책임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수십억 원 회수 여부가 그 1억 5천만 원 계약금 출처 밝히는 데 달린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죠.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 돈이 비록 경로가 좀 복잡했지만 결국엔 파산한 개인의 정당한 자금이었다. 이걸 증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했나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관제인은 이 자금이 채무자의 원래 사업, 그 조선업 관련해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거래의 일부였다는 걸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막 입증해야 했어요. 아, 소명 과정이 치열했겠네요. 네, 아주 치열한 법리 검토와 소명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합의는 했나요? 네,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2015년 12월에 양측이 합의에 이릅니다. 다행이네요.
네, 총 납부했던 대금에서 위약금이라고 분양가의 10% 정도 떼고요. 또 HUG가 대신 내줬던 세금 같은 거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얼마를 회수한 건가요? 이걸 통해서 파산관제인이 2016년 3월에 약 14억 2천만 원. 이 돈을 회수해서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배당할 총 재산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와, 14억 2천만 원.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한 아주 의미 있는 사례네요. 네, 그렇죠. 듣기로는 중간에 그 분양계약서 원본 찾는데도 좀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번 사례를 보니까 파산 절차 속에서 분양권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보증기관과의 협상에서 어떤 쟁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산관제인이라는 역할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하는지, 또 부동산 보증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었고요. 개인의 재정 문제가 또 기업 운영과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사례처럼요, 이 자금의 출처, 그러니까 돈의 꼬리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혹시 모를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현재 내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중요한 자금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해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